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항상 읽으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되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삶이 지독하게 숨막혔거든요. 다행히도 그 시기에 제가 열중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 없었습니다.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아르바이트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전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소외계층에서 벗어나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원했죠. 죽어라 공부한 덕에 전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법대에 입학하고도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은 저에게 너무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집보다도 마음이 편한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네 집은 대대로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외식 사업이 잘 되자 프랜차이즈로 전향을 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런 집의 둘째 아들이었네요. 전 거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참 삶이 고단해 보였다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빠져들어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배경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음식점의 젊은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연애할 때까지 남편은 본인의 집 배경에 대해 저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돈의 여유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모습들이 생소하기도 하면서 자신감에 끌린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였죠. 프로포즈를 하고 남자친구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거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런 집에선 절 보잘것없이 생각할 게 뻔하니까요. 단순히 저에겐 법대생이란 타이틀 말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저에게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긴장됐던 마음이 녹았어요. 법대생이라고 했나? 그럼 졸업하면 검사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학기 중에 패스할 건가? 궁금한 게 많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건만 되면 바로 사실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거고요. 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40 패스하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던데 진영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청명해 보이고 좋네요. 잘 만나봐요, 우리 아들이랑. 그리고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저를 남편은 많이 배려해 주어 저에게 맞춰서 결혼을 준비했네요. 이 부분에서 시부모님도 별다른 말씀은 없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물론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내 인생에 이제 행복한 나날만 있을 것 같다는 그 착각 속에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었네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남편, 저 이렇게 6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맞이하는 첫날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쩜 그렇게 격이 없는 여자를? 저 어머니한테 놀랐잖아요. 아무리 법대생이라고 하지만 집안 보니까 난리더만. 다 쓸 데가 있다. 검사 돼봐라. 집안에 검사 하나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같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검사 하나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것도 좋을 거야. 그리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내쫓으면 되지 안 그러냐? 진영이도 그 사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어머, 어머니, 역시 명쾌하시네요. 전 그 뜻은 몰랐어요. 어쩜 저렇게 격이 없는 며느리를 들이나 했더니 역시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계산도 못했을까봐 다 쓸 데가 있어서 순순히 들인 거지. 그리고 바로 팽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바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이미 시어머니와 모든 집 식구들이 저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 이상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정 공부에 매진했어요. 학교 방학에는 남편 가게를 도와주고 밤에는 공부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럼에도 남편이 있기에 행복했어요.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남편이랑 결혼한 것이라고 늘 다짐하고 되새겼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병행한 결과 저는 40 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죠. 제가 법대생일 때는 아무에게도 저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된 이후에는 우리 며느리라고 친구분들께도 소개해 주셨네요. 저도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움츠러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검사라는 이유로 저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부탁하셨어요. 약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제가 다 해결해 주길 바라셨어요. 어머님, 이건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단 검사가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내가 그럼 널 며느리로 왜 얻었냐? 너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우리 진영이랑 결혼시켰겠어? 이런 거라도 네가 도와야지 안 그러냐? 그게 아니면 네가 어떻게 이 집에 시집 올 수 있었겠어? 이제 결혼했다고 배째라 이거냐? 아주 웃기는구나. 어머니, 그래도 그게 아니죠.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큰 만큼 떳떳하게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 의견은 그래요. 아주 이게 검사라고?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가진 것도 치뿔없는 네가 공부한 것도 누구 덕분인데 우리 집에 충성해야지.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한 번도 진영 씨 돈으로 공부해 본 적 없고 제가 식당 나가서 번 돈으로 학비 대고 시험 합격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 부탁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윤정이가 이 집에 비서실장도 아니고 별걸 다 부탁해 진짜. 이럴 거면 저희 나가 살게요. 내 아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다 저거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가진 것도 없는 것 고분고분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내 오해였구나.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다니.
저것을 그냥?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면 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이가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핍박 속에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윤정아. 너무 설렌다. 딸일까, 아들일까? 난 너랑 꼭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난 자기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 우리도 부모가 되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자. 요즘 회사 사정이 진짜 별로거든. 사정이 별로라기보다, 나중에 설명할게. 형이랑 좀 트러블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너한테 이런 좋은 소식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난다. 진짜 고마워, 윤정아. 나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도 안 좋긴 해. 회사에 일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혹시 또 어머님이 안 좋은 거 부탁하셔? 회사가 간혹 좀 투명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많이 되었죠. 딱 봐도 욕심 많은 아주버님, 어머님. 남편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별일이 아니라고 하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뱃속에 아이가 있고 이제 엄마가 되는 생각에 좋은 생각만을 하려고 애썼죠.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또다시 회사 일을 저에게 떠밀었지만 저에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님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날 중 드디어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너무나 설레는 마음에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어요. 결과는 딸이었네요. 저와 똑 닮은 딸을 가지고 싶다는 남편에게 얼른 결과를 알려줘야겠다 하며 호숫가에 낚시를 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는 그이 무슨 일이 있나? 뭐 낚시에 열중 하나보다 이따 다시 전화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리는 저의 벨소리, 여보세요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려오는 소리에 전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윤진영 씨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얘기는 와서 들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저는 졸도를 해버렸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갔죠. 들려오는 이야기는 낚시를 하다가 호수에 빠져 사망을 해버렸다는 얘기였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것도 성별도 알기도 전에 사망을 했다니요. 기절을 하고 깨어났을 땐 이미 장례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경황이 없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만을 하였죠.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에게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남편 잃은 서러움에 북받쳐 울고 있는 저에게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말은 곧 제 비수를 찍었네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너만 안 만났어도 우리 진영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래가 아닌데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그렇다 아주. 기가 보통 기가 아니니 우리 아들이 안 죽고 백이여? 너 같은 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알아? 이 나쁜 것 뚜고 쳐 이년아.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서 볼 것도 없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불행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원. 그만해요, 엄마. 저 여자 재수 없던 게 하루 이틀인가? 검사랍시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을. 진영이는 뭐가 좋다고? 아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어떤 존재인지? 모든 불행만 가져온 사람이라고 알아? 내 동생 진영이
다 너 때문이야. 전현이 나쁜 것이야 아주. 저게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우리 아들 어쩌면 좋으냐. 내 막내 아들, 내 귀한 아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떠나가라 울어댔죠. 자식 잃은 슬픔을 제가 어찌 헤아릴까 싶어 어머님 폭언을 듣고만 있었네요. 뱃속에 아이도 불쌍하고 전 이제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마음이 아파 도저히 몸을 가눌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전 폭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부정하다며 화를 내셨죠. 꼴도 보기 싫다.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 잘 살 줄 알아? 너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뻔뻔한 거사? 어머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진영 씨 없는 이 세상 두렵고 힘들어요, 네? 그만 좀 하세요. 닥쳐! 처음부터 널 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 집에 해만 되는 것. 어디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 천한 거사. 전 그렇게 집을 나오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뻔히 애가 태어나면 애도 미워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독립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처음엔 순순히 나가라고 하던 시부모님은 정작 제가 나가려고 하자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 태도를 왜 바꿨는지 금세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요. 정말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됐다. 진영이 없어도 네 방은 그대로 써. 애도 태어날 텐데 너 일도 하고 애도 보고 그렇게 애를 막 키울 거냐? 우리 진영이 핏줄인데? 어머니, 그래도 되나요? 저희 애랑 저랑 불행하다고 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한 건데 갑자기 나가지 말라니요? 진영이 핏줄인데 내가 성급했어. 짐 풀고 쉬거라. 너도 고단했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출근도 다시 해야 될 텐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도 죽은 남편을 생각하니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이 본인들의 손녀도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녘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물을 먹으러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숙의 대화를 또 한 번 엿듣고 말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다 쟤한테 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당연히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인데 우리가 챙겨야지, 안 그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하긴 우리 집에 도움도 안 되는 애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게끔 둘 수 없죠. 잘 생각해봐요. 분명 쟤랑 조카한테 다 갈 텐데 조카라도 붙잡고 있어야죠.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줘요. 빈손으로 시집왔으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우리 회사에 뭐 도움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돈은 절대 못 주지. 일단 붙잡아 놨다가 슬슬 구슬려서 보험금만 받아내고 내보내자고요. 조카든 말든 둘 다요. 지혜는 그래도 끔찍할 텐데 자기가 어떡할 거야? 애 핑계를 대서라도 붙잡아야 해. 그리고 식모살이라도 시켜야지. 아우 억울해. 불쌍한 우리 아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연히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는 저를 칭하는 말이 있더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충격적이었네요. 어떻게 자식이 죽자마자 보험금 수령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싫었으면 저런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는지 또다시 손발이 발발 떨리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기에 꼭 참아내었죠.
아이만 낳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피부치로 연결된 사이니까요. 그렇게 전 다시 복직을 하였고 출산 준비를 하였습니다. 간혹 몰아쳐오는 슬픔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제 딸을 꼭 예쁘게 키워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아침엔 일을 나가고 저녁엔 퇴근을 하여 시집살이를 하였죠. 만삭의 몸으로도 살림을 하였습니다. 그냥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시부모님을 봉양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몸이 고되니까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게 되었고요. 반찬이 이게 뭐야? 어쩜 이리 간을 못 맞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도대체? 아유, 입 아파, 속 터져. 싱거우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춘다고 한 건데 내일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만 보면 답답하고 나까지 우울해진다. 표정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유, 저 답답이. 그만해 당신도. 새아가도 앉아서 먹거라. 만삭에 밥까지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출근도 해야 하고 같이 앉아 먹자. 종종 시아버지가 조금씩은 챙겨주셨지만 이미 시아버지 속마음도 아는 터라 그렇게 와닿진 않았네요. 그렇게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께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 방에서 끙끙대다 119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죠. 집에 119가 도착을 해서야 시부모님은 잠에서 깨셨어요. 저의 진통 소리에 시어머니만 저와 같이 병원을 가주었죠. 가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네요. 배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출산의 밤이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남들 앞에서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알려야 속이 편하지. 배 아프다고 내려와서 얘기하면 될 것을 119를 불러?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집에 사람들도 있는데 119를 부르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나원 참. 너 혼자 애 낳냐? 유세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구박 속에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걱정을 가득했지만 저희 아이는 너무 예쁘게 나와주었습니다. 아주 아빠 판박이로요. 남편이 지금 출산 후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같이 기뻐해줬을지 눈물을 얼마나 흘려줬을지 생각을 하니 더욱더 남편이 그리웠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손녀지만 잘 보지 않으셨고요. 저와 딸아이를 조리원에 데려다주곤 집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시댁살이를 하는 기간 중 조리원에 있던 기간 10일만이 저에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는 길, 이제 아이와 저는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시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네요. 왔니? 몸조리는 좀 잘했고 이리 와서 앉아 보거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기 좀 눕혀놓고 나오려무나.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리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갔었어요. 이제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몫은 좀 챙겨주마.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할 텐데 너 없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네, 어머님. 그럼 저랑 이서랑 나가서 살면 되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데려오도록 할게요. 저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먼저 말씀해줘서 감사했네요. 무슨 소리니? 너만 나가야지. 진영이 핏줄을 어딜 데리고 나가?
우리가 잘 키우마. 그러니까 너만 나가. 새 출발해야지 너도. 네? 아,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아들 떼버리고 혼자 나오실 수 있나요? 전 못 그래요. 제목 얼마나 떼주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정탄다 어쩐다 하면서 저희 딸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구박하시더니 진영씨 보험금 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영씨가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 아이 없이 못 나가요. 뭐? 우리 진영이 핏줄 우리가 거두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그리고 우리 아들 죽은 사망보험금이 왜 너한테 다 가는 거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딸아이 앞으로 해놓고 당장 나가. 네 몫은 조금은 떼어줄 테니 알겠니? 그래요, 재수씨. 아니, 욕심이 과하네.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받아먹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나가던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챙겨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더 이상 진흙탕 싸움하지 마시고요. 못 나가요. 그리고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법적으로도 엄연히 문제 있는 거고요. 전 아이 포기 못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어쩜 이리 거센지 남편 잃고 자식까지 뺏길 위험에 처하니까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내 아이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동서는 미련한 거야? 아니면 대단한 거야? 어쩜 그렇게 눈치를 받아도 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는지. 돈 때문에 그래? 제가 뭘요? 당연히 제 딸은 제가 지켜야죠. 여기서 형님도 저 같으면 생떼 같은 자식 떼어놓고 살 수 있겠어요? 뭐? 아, 참나. 동서, 많이 변했다. 애 낳고 어떻게 됐나 봐. 참나. 아니면 빈몸으로 조카랑 나가던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 사람 불편하게 뭐 한 건지 안 그래? 그냥 나가줘 조용히. 어차피 여기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잖아, 동서는. 제가 왜요? 보기 싫은 사람이 나가세요. 전 제 아이 떼어놓고는 절대 못 나가요. 그리고 제목도 포기 못하죠. 안 그래요? 어머, 독한 거 봐. 이래서 없이 산 사람이 돈에 눈이 돌면 큰일 난다던데. 참 많이 변했다. 아니, 원래 그런 건가? 네. 절 이렇게 만든 게 여기 가족들이죠. 안 그래요? 제 생각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고요. 전 점점 독해져만 갔네요. 시어머니의 이년저년 소리도 아무렇지 않아졌고 형님의 비아냥대는 소리 따위도 말이죠. 그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나가는 순간 딸아이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시부모님. 그런 저는 법적 제지를 가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의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핍박 속에 살았어요. 마침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기에 매번 집에서 시어머님의 눈총을 받아내었고요. 독한 것, 끈질긴 것, 이소 두고 나가라니까 어쩜 저리 뻔뻔하다니. 이제 내가 입이 아프다 아주. 네 불행이 우리 손녀한테 갈까봐 걱정이다 정말. 원래 딸은 어미 인생 닮은다는 말이 있는데 안 그러냐? 네 년이 화근이야. 불행을 달고 사는 년.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딸아이의 인생까지 운운하며 저에게 독한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대로 뛰쳐나와 발길이 닿는 곳으로 달려나갔죠.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도착한 곳은 남편이 죽은 그 호숫가였네요. 그 호숫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저를 두고 먼저 갔는지. 마음 같아선 당장 그 강물에 뛰쳐 들어가고 싶은 심정, 딸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려보는데 호숫가에서 꿈틀꿈틀 무엇인가 한참 보니 웬 붕어 한 마리가 꿈틀대면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그리고 뻐끔뻐끔 그러다 그 근처를 맴도는 거였어요. 꼭 저를 위로해 주듯이. 한참 울다 그 붕어를 보며 멍을 때리는데 그 근처 흙더미에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죽은 남편이 항상 가지고 있던 USB였고요. 여기서 이걸 떨어뜨렸구나 하고 챙겼네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USB를 보니 거기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사업체에 불법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와 횡령 금액 등이 상세하게 엑셀로 정리되어 있었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숨기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대부분 아주버님이 저지르신 일이더군요. 남편은 그걸 하나하나 저장해 두고 있었고요. 아마 남편이 죽기 전 아주버님과 회사에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았어요. 살아있을 때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요즘 회사가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저장해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누구 하나한테 기댈 곳도 없이 혼자 이걸 숨기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아마도 이걸로 나중에 법적으로 제지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홀로 외로이 싸움을 해왔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요. 시부모님의 사업체가 그리 투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사로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전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딸을 가지고 협박하는 시부모님, 그리고 비꼬는 형님, 딸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초조하게 지내온 날들을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독립할 준비를 했고요. 일하는 법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딸과의 새 출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쉬웠던 일을 마음 먹기까지 쉽진 않았지만 무엇이든 맞서 싸우겠다 생각하고 각오했네요. 그리고 복직 후 시부모님 회사에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고 찾아오셔서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또다시 딸아이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익숙했습니다. 다 각오를 했거든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언제든 우리 뒤통수 칠 생각만 했지, 니녀는?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검사라고 데려와서 집에 도움될 것 같아 오냐오냐 했더니 집에 도움은 안 돼. 제 남편도 잡아먹어. 이제 우리한테 칼을 꽂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모욕죄로 콩밥 드시고 싶지 않으면 이쯤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있어가지고 협박도 그만하시고요. 정당히 경찰 조사 받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네요. 더 이상 꼼수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서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게요. 얼마가 걸리든 싸울 거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당해요. 애초부터 진영씨 사망보험금 때문에 발 묶어두신 거 알고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이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신 것도 돈 때문인 거 다 알고요. 어머니, 진영씨가 보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이 미친 것이 나를 가르치네. 가방끈 좀 길면 다냐?
내가 검사한테 덕 보려다 검사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아주 못된 것. 아니, 동서, 제정신이야? 감히 우리 집을 상대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남이라 이거야? 너, 내가 알아봤어. 그 입 좀 닫으세요. 아주버님 깜빵 보내기 싫으면 다 아주버님이 이렇게 저지른 거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은 저한테 욕할 게 아니라 빌어야 할 때라고? 있어가지고 협박 그만하시고요. 돈에 눈먼 인간들 같으니라고. 뭐? 너 누구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가 오늘 가만두나 봐. 어디 잘난 척이야 지금? 천한 것이? 형님은 그 말이 끝나고 뺨을 날렸네요. 어이가 없던 순간도 잠시 저도 똑같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더미를 얼굴에 날려버렸죠. 그리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뒤로 한 채 제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소장을 추가했네요. 괘씸죄를 추가해버리고 그렇게 고소장을 또 하나 날렸어요.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고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일을 가는 상황이 됐고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만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소환 명령이 떨어져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에 들어갔네요. 시댁은 횡령과 불법 거래 등을 하여 아주버님이 불구속 입건되셨고 결국 징역을 가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었죠. 그리고 제 딸아이 건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법은 제 편이었고요. 친모가 살아있고 친모에게 친권, 양육권이 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모든 것을 끝을 내고 딸과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쉬웠던 일을 미련하게 시간을 허비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시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네요. 제 딸아이는 저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분명 죽은 남편도 이 모습을 보면 잘했다고 해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싸움을 마무리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이 모습을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편과 꼭 닮은 딸아이를 보면서 항상 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언젠간 어른이 되어 엄마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거친 세상 정말 살아온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남편이 혼자 회사에서 힘들었을 생각, 저희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생각, 그리고 딸아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생각하면 많이 아프네요. 그럼에도 저에겐 긍정적인 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꼭 잘 키워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남편이 저에게 이 세상 정말 잘 살아왔다고 고생했다고 한마디쯤은 해주겠죠. 그날만을 기다리며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옛날부터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도 자식이 안 생긴다고 하던가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상한 남편, 다정한 시부모님, 뭐 하나도 빠질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부모님 주선으로 소개받은 이 남자는 한눈에 딱 듬직해 보였죠. 만난 지 4번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하였어요.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남편과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맞선으로 결혼한 것이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였죠. 그런 남편과 처음부터 취향, 성격 모두 비슷했어요. 사업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인 저는 벌이가 넉넉하였기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이는 많이 낳자라고 합의도 보았었죠. 결혼 후 1년쯤 지났을까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은 하나둘씩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 살고 있는데 저희에겐 소식이 없었어요. 1년 정도 지나니 시댁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눈치였고요. 특별히 눈치를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괜시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가, 혹시 소식 없냐?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너도 그렇고 남철이도 그렇고 아이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없니?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궁금하실 만하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빨리 남철 씨 닮은 아들 하나 낳고 싶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너무 부담 가지면 또 생길래도 안 생겨.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렴. 우리도 재촉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아기 생각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란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라. 다 때가 되면 아기 천사가 올 거야. 걱정 놓으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노력해 볼게요. 아직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으니 곧 소식이 있겠죠 뭐. 시부모님은 혹여나 제가 부담을 가질까 조심스레 물어보았지만 역시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기다리고 있다 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결혼 5년 차가 되니 이제 나이도 어린 게 아니라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난임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통해 알게 된 결과로는 다행히 저희 둘 다 임신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였죠. 이 말을 들으니 더욱더 착잡하더라고요. 차라리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임신 시도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욱더 착잡했죠. 병원에선 조금 더 기다려보던지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 시술을 권했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술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조금 늦게 오려나 봐. 그때까지 우리 신혼이라고 생각하고 즐기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둘째 낳고 셋째 낳는 친구들도 있는데 난 첫째마저 안 생기니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렇지. 괜찮아. 오히려 아무 문제 없다니까 난 마음이 놓인다. 자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애 낳으면 평생 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을 조금 더 즐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자. 난 아이도 좋지만 자기가 더 중요해. 알겠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나도 조금 더 마음을 편안히 가져볼게. 그래, 자연 임신 시도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자. 결국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저희는 시술을 미뤘어요. 저희가 임신이 너무 간절한 걸 알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흑염소즙, 몸이 따뜻해지는 한약 등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괜스레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요. 아가야, 이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인데 우리 친구 며느리가 이거 먹고 임신했다더라. 미연이 너도 이거 한번 먹어보렴. 어머,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돈 많이 쓰셨겠어요. 감사합니다. 꾸준히 잘 먹을게요. 아무 문제도 없다는데 왜 안 생길까요? 원래 늦게 오는 사람도 있다더라. 너희가 부부금술이 좀 좋니? 그냥 좋게 생각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네 몸이 우선이다. 너 마음 편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둘이 살아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말렴. 알겠지? 그니까 스트레스는 넣어둬.
시어머님은 말만이라도 애가 없어도 괜찮다. 둘이 살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 문제 빼고는 정말 가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 기간 내내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시간은 또 속절없이 흘렀어요. 자연 임신을 기대해 보겠다는지도 몇 년이 흘렀네요. 이때는 거의 임신을 포기한 상태였고요. 이쯤 되니 둘이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무렵 남편 동생, 즉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났던지라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이번 주 중으로 인사시킬게요. 아, 그리고 엄마, 손주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에그머니나 임신을 했다는 거냐? 아니, 산모는 괜찮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아유, 좋아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 에이, 요즘 뭐 혼전 임신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번 주 중으로 데리고 올게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아마 엄마 마음에도 드실 거예요. 어머, 도련님 축하해요. 정말 경사해요,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손주라뇨. 우리 도련님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연애를? 에이, 쑥스러워요, 형수님. 죄송해요. 순서도 안 지키고. 그래도 형수님이 축하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잘 살겠습니다. 시동생이 말한 사실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과 그래서 곧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누구보다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저희 집의 첫 손주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당혹감보다도 기쁨 먼저 내비치셨고요. 저 역시도 저희가 못하는 효도 시동생이라도 해주니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준다며 데리고 온 날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제 동서가 될 사람이니 너무 잘 지내고 싶었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난이라고 합니다. 남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아유, 곱기도 해라. 여기는 남진이 형수. 그리고 남진이 형이고, 얼른 들어와요. 밖이 많이 춥죠?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남진 씨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이 집에 참 잘하신다고 꼭 뵙고 싶었어요. 아, 어머,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이 밖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너무 감동인데요? 어여 들어와요. 너무 궁금했어요.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모든 것이 다 무난했어요. 아직 임신 초기라 그런지 임산부 티는 안 났지만 그래도 시동생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인 시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고 그렇게 진행이 되기로 하였어요. 그래도 난이 배 나오기 전에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사돈댁에도 면이 서지. 난이도 배부르면 힘들 텐데. 네, 그래야죠. 난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난이랑 저도 빨리 합치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배 많이 나오면 힘드니까. 그러게요. 요즘 입덧도 좀 심해져서 걱정인데 날짜는 차차 상의해보고 제일 빠른 날짜로 잡아야겠어요. 그리고 전 예전부터 시동생이 결혼하면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그 선물 얘기를 꺼냈어요.
이왕 필요한 거 사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동서와 시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결혼 축하해요. 아,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너무 축하하고요. 결혼 선물로 뭐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받으신 거 있나요? 에이, 형수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도 가족 모두 이렇게 환영해 준 게 가장 큰 선물 같은데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전부터 남철 씨랑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결혼 선물이니까 편하게 말해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는 혹시라도 도련님이 거절을 할까봐 딱 잘라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동서가 필요한 걸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물 얘기가 오고 갈 때 전 아무렇지 않았지만 남편은 좀 어두웠어요. 아, 그럼 건조기랑 세탁기 해주실래요? 요새는 세트로 많이 한다던데. 너무 무리인가? 그래도 저희 남진 씨가 하나뿐인 동생이잖아요. 네? 네, 그럼요.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해드릴게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물해 보겠어요. 그럼 받으신 모델이랑 금액 알려주시면 바로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너무 축하드려요, 도련님. 그리고 나니 씨,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너무 비싼데. 아니에요, 형수. 그냥 조그만 거나 해줘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무슨. 진짜 괜찮아요. 차라리 다른 거 해주세요. 아이, 비싸기가 뭐가 비싸. 원래 형제들이 이 정도는 해주는 거야. 나야 뭐 외동이고 하니까 형제가 없지만 자기네 형이랑 형수 잘 나간다면서. 이럴 때 손윗사람 놀이 해보는 거지. 안 그래요? 감사하게 받을게요. 남진 씨는 뭘 모른다니까. 살림은 내가 하는 건데. 아이도 태어나면 얼마나 세탁기 쓸 일이 많은데. 아, 그리고 말 편하게 놓으세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감사합니다. 결혼 선물 치고 가전 하나는 해줄 생각이었지만 2개를 세트로 사달라고 하니 너무 조금 당황했지만 제가 해주기로 한 거였고 저 역시 도련님께 이럴 때 선물하자는 생각으로 통 크게 선물 준비를 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투를 보고 그다지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원래가 그러려니 하시는 분이니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당황한 건 도련님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자기, 왜 그래? 아까부터 표정이 좀 안 좋던데. 혹시 나니 씨 때문에 그래?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지 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물론 그거 이상으로 해줄 수 있지. 근데 남진이랑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좀 그러네. 에이, 도련님도 괜히 우리 앞에서만 그런 거지. 좋게 생각해. 난 뭐 솔직한 느낌이어서 보기 좋더라. 내숭 부리는 것보다 낫지 뭐. 그나저나, 자기 정말 괜찮아? 기다리는 아기가 우리한테는 안 오고 결혼도 안 한 남진이네한테 갔으니 자기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뭐 솔직히 어머님께 죄송했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도련님네가 대신 손주 안겨드리면 오히려 어머님도 좀 나으실 거야. 내 마음 헤아려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고마워요. 자기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다. 우리한테도 곧 올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난 누누이 말하지만 네가 먼저야, 알겠지? 그리고
남진이 선물 고마워 정말. 늘 내 마음 먼저 헤아리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과외 선생이다 보니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제가 어머님을 도와 결혼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동서는 어머님이 해준 예물을 가지고 도련님이랑 크게 싸우기도 하였죠. 다행히 어머님은 듣지 못하셨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있든 말든 싸움을 했으니까요. 아니, 예물 이게 뭐야? 어머님 너무 센스가 없는 거 아니야? 아, 남들은 명품을 세트 발휘로 해준다는데 겨우 다이아 세트? 뭐? 너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냐? 임신했다고 하고 지금 네가 뭐 하나 해온 거 있냐고. 내가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나 아무것도 안 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자기네는 형편이 되잖아. 나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주시지. 아, 그만 좀 해. 형수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아, 죄송해요, 형수. 요즘 결혼 준비로 난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발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니지만 정말 보자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위아래도 없고 누가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동서의 입장만 표명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쩔쩔매는 도련님도 안타까웠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도 참았어야 하지만 어머님의 선물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 아무래도 어른이 해주신 선물을 가지고 도련님한테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친구들이랑 차이 난다는 둥,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남진 씨랑 얘기할 문제니까 형님은 신경 끄세요. 그리고 형님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아니, 이 집 자식을 내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데 다이아 1캐럿이 뭐예요? 아, 참나. 남들은 명품 가방에 팔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해준다는데 이건 뭐 홀랑 액세서리 세트?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형님이 봐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하게 생겼냐고요? 아, 동서,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머님이 집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집은 기본이죠. 아, 참나. 가방 사주실 거 아니면 저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저랑 남진 씨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애 기이한 집 힘들게 배에 품고 있는데 감히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형님이 더 잘 알 텐데요. 아무튼 이 얘기는 그만해 주세요. 너? 말 그만 못해? 이게 어디서? 아,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그만 가자. 너 나랑 따로 얘기해. 형수님, 저희 가볼게요. 죄송해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솔직하다 뭐하다 하지만 어른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동서가 시집 올 때 많은 걸 해왔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정말 못 만났어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동서는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하였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직업적으로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도련님은 세무사거든요. 그런데도 모자라 처음부터 돈 하다니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동서는 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선 상냥하게 굴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말만 놓지 않았을 뿐이지 친구 그 이상으로 절 대했죠. 도련님의 결혼을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제가 지난번 뭐라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려니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동서와는 11살 차이가 나고요. 어른인 내가 참자 했네요. 그리고 시댁에서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도련님과 동서는 크게 한바탕한 얼굴이었습니다. 동서, 요즘 입덧은 어때? 동서가 갈비찜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찜 했는데 좀 먹을 수 있으려나? 괜찮으면 좀 먹어봐봐. 아, 요즘 입맛이 통 없네요. 결혼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입덧도 있다 없다 하는데, 아, 형님은 모르시려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수님, 죄송해요. 얘가 어려서 좀 철이 없어요. 형수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래, 새아기는 말조심 좀 해야겠더라. 뜻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조금 불쾌할 수도 있잖니, 안 그러니? 조심하렴.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입덧 한 번도 안 해보신 형님이니까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형님. 앞으로 주의할게요. 동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어요. 아이 문제는 좀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입덧 소리에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동서의 말투가 뻔히 저를 약오르게 하는 것 같아 화도 났네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투를 알아채고 따끔히 혼내주셨지만 얼마나 절 무시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지나갔고 그 일이 있은 후 동서를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었죠.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저런 인성을 가진 동서랑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었고요.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전 그 스트레스를 뒤로 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애들 입시 과외를 하고 있다 보니 나름 바빴죠. 선생님 갈게. 내일까지 모의고사 문제 틀린 거 풀어놓고 지난번에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안 된다. 이건 네가 집중을 안 해서 그래. 네. 쌤, 너무 어려워요. 내일도 오시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오시지. 저 할 거 많은데. 이거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걸 풀어내야 네 문제가 되지. 까분다. 내일까지 풀어놔. 선생님, 내일 이 시간에 올 거야. 선생님 진짜 간다? 그렇게 학생과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현관대문을 나오는데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뭐지? 하고 뒤돌아보니 저를 앞질러 지나가는 동서였죠.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너무 놀라 숨었네요. 남동생인가 싶어 몰래 뒤를 밟았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군요. 홀린 듯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평생 심장 떨리는 일은 해본 적 없는 저지만 이번에는 뭐에 홀렸는지 동서 뒤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카페에 들어서는 동서네를 뒤따라가 몰래 뒤 테이블에 앉았죠. 충격 그 자체였어요. 딱 봐도 엄청난 사이였거든요. 서로 케이크를 먹여주고 부둥켜 안고 난리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쉬웠죠. 아유, 괜찮다니까. 어차피 그 오빠는 지인 줄 알아. 아니, 좀 가방이나 이런 것 좀 사달라고 했더니 결혼하고 사준대잖아. 아우, 짜증나. 하여튼, 야, 한 건 크게 물었으니까 무조건 반띵이다. 내가 입 안 다물면 너도 어차피 끝나는 거야. 알겠지? 협박하네, 이게. 애 아빠가 그러면 되겠어? 하여튼 한 건 하고 끝내야지. 그 집 얼마나 숨 막히는데. 다들 고리타분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아는 동서가 맞는지 어차피 대바라진 건 이미 알았지만 저러고 돌아다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리고
이걸 어찌해야 하며 불쌍한 도련님 생각에 아찔했어요. 그리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동서와 그 남자의 뒤를 계속 밟았습니다. 시간이 되니 동서랑 헤어지는 남자를 뒤쫓았죠. 그리고 무슨 용기가 나서인지 앞장서 다그쳤어요. 그 남자는 너무 놀랐는지 순순히 불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 유난희 씨랑 가족으로 엮일 뻔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쪽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든지 말해줄래요? 뭐가요? 지금 뭘 듣고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요. 전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너 콩밥 먹고 싶니? 둘이 쌍으로 깜빵 가기 싫으면 이쯤 불어. 너한테 피해는 안 가게 할 테니까 당장 부르란 말이야. 그 남자가 한 말은 아주 대단했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였고 실수로 인해 애가 생겼다고 했지만 그 아이는 사실 지금 남자의 아이였고 제 시동생이 세무사인 걸 알게 되고 한몫 단단히 뜯으려는 심보로 시집을 오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챙겼을 때 제 시동생과 이혼을 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되바라지고 어린 줄만 알았는데 아주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전 이 말을 전부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동서한테 알리는 순간 남자까지 쌍으로 묶어 콩밥을 먹인다고 협박을 하였죠. 이렇게 끔찍한 것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당하게 할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곧 명절이었거든요. 전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망신을 제대로 당하게 해주리라고요. 예비 부부가 될 뻔한 시동생은 명절에도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애를 보니 심장이 철컹하고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끔찍했거든요. 형님, 혼자 고생했겠네요. 제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제가 홀몸이 아니라 입덧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좀 도와줄래? 나물부터 묻혀줘. 내가 묻히는 건 알려줄 테니까. 어머님, 저희한테 맡겨두시고 쉬세요. 전 그렇게 어머님을 거실에 모시고 남편과 시동생도 거실에 가만히 있게 내버려뒀죠. 저에겐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물 한 번도 안 묻혀봤는데? 그리고 저 입덧 심해서 이런 거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이거 말고 딴 거 없어요? 나물 묻히는 게 뭐가 어때서? 남들 다 가지는 애 가졌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얼른 묻혀. 소금 넣고 깨 넣고 알겠어? 아니 까마귀 고기를 삶아 드셨나? 못한다고요. 오늘따라 왜 이래? 임신을 해봤어야 알지 안 그래요? 아유 말 안 통해. 애초부터 우리 집에 한몫 챙길 목적으로 들어왔으니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이해가 갔네요. 몰상식하기도 짝이 없는 인간의 얼굴을 보고 말하자니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한편으론 너 진짜 오늘 잘 걸렸다 싶었고요. 그리곤 계속 이어나갔어요. 전부터 임신 가지고 되게 유난이네. 동서는 임신 얘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나 봐. 얼마나 본인 주제가 그러면 그러겠어. 안 그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붙이고 있던 육전을 집어던지며 말하더군요. 아주 천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이었어요. 지가 뭘 안다고? 8년간 애 하나 못 낳은 게 무슨 형님이야. 내가 꼴에 형님 대접해주니까 진짜 뭐라도 된 줄 아세요? 정신 차려요. 뭐? 정신 차려? 정신은 네가 차려야 할 것 같은데
네 뱃속에 그 누구씨인지도 모르는 애 달고 이러고 싶니? 정신머리가 왜 그래? 뭐라고요? 아, 형님, 본 모습이 나오는군요. 누구씨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남진 씨 애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닥쳐. 남의 애인지 누가 모를 것 같아? 이 녹음 들려줘야 되겠어? 네가 무슨 수로 우리 착한 도련님을 꼬셨는지 몰라도 천만 다행이지. 너 같은 거 우리 집 식구 될까봐 정신이 아득했는데 나이도 어린 게 어쩜 그리 쓰레기처럼 살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년아. 제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 여자였네요. 그리고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이렇게 쉬운 무릎이었다니.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네? 거실에 남진 씨가 다 듣겠어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형님. 형님? 입 안 다물어? 소름 돋으니까 그 형님 소리 집어치워. 그리고 지금 네가 이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이미 거실에서 다 보고 계셔. 전 홈캠을 살짝 설치해놓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거실 TV로 생중계를 켜놨죠. 거실에선 인기척 또한 없었어요. 전 거실에 나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동생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었죠. 그리고 전 거실에 나가 정확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도련님에겐 너무 잔인했지만 그래도 결혼 직전 이런 일이 일어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들으셨죠, 어머님 도련님?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이 결혼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도련님이 충격이시겠지만 현실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었네. 이 나쁜 것! 남의 씨를 베고 와서 우리를 농락해? 이 더러운 것! 참말로 다행이다. 너 같은 거 며느리 들일 생각에 아주 착잡했는데 우리 조카가 검사야.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우리 불쌍한 남진이 신세 조질 뻔한 거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발칙한 거 같으니라고. 어머니, 오해세요. 그게 아니라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빠, 내 말 좀 믿어줘. 아, 기가 막혀. 너 지금까지 받은 거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와. 그리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가 감히 우리를 농락하고 무사할 것 같았어? 오빠, 아니야. 알잖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오해라고.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러는지 나만 믿어야지. 그만해. 그리고 이 집에서 얼른 나가. 그나마 뺨이라도 맞고 싶지 않으면 너 내가 뱃속의 아기 때문에 참는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벌써 뺨 한 대 날아갔어. 알겠니? 그리고 그 애를 낳아 키울 거면 내면을 좀 가꾸렴. 죄 없는 네 아기가 불쌍하니까.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고 동서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어머닌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실제로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도련님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도련님이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함께요. 결혼을 준비하며 사치스러운 동서 때문에 정말 많이 참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 편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만요. 저희 집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형수, 고마워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형수도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죠? 다음에 결혼할 여자가 생긴다면 형수 먼저 보여줄래요. 전 이제 형수가 골라준 여자랑 장가 갈 거예요. 고마워요. 제 인생 구제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다. 너도 얼마나 놀랬니? 너처럼 착한 애가 이렇게까지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 거야? 에휴. 아니에요. 제가 진작 상의하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니 그 여자가 말하는 게 너무 얄밉고 괘씸해서요. 고생 많았어요, 뭐. 혼자서 무섭지도 않았어. 녹음 파일이며 그 남자가 잘못 생각했음 당신 위험할 뻔했어. 아휴, 괜찮아. 나는 이렇게 든든한 식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 걱정 먼저 해줘서 늘 고마워요. 항상 가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식구들이 안정을 찾은 후 저와 제 남편은 인공수정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꼭 아이를 더 낳고 싶어졌거든요. 상심한 어머님께 손주 하나를 꼭 안겨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만에 임신이 되어 지금은 임신 4개월입니다. 다행히 안정기는 지나갔죠. 요즘은 아이 때문이라도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가끔 그 파렴치한 여자애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가도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었죠. 도련님에게 이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겠지만 도련님도 인생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이에요. 이 아픔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로 인생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엄마, 형수, 형, 죄송해요. 도련님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작정하고 사기치면 누가 알겠어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 생각 마세요, 도련님. 그래, 그런 생각 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네가 뭐가 잘못이야?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인생 공부했으면 됐다. 그래, 이번 기회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고소라도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로 그 여자와 남자에게 고소를 진행하였어요. 다행히 조카분이 검사셔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아서 해줬거든요. 어머님도 분하지만 그래도 이 집안에 그런 파렴치한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임신 덕분에 요즘 어머님의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하게 태교 중입니다. 길고 길었던 난임 기간을 끝내고 아직 출산을 한 건 아니지만 임신이란 걸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너무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새 생명을 품고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니 더욱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죠. 중간중간 소송을 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남자와 아이를 낳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에게 전화로 제발 합의해달라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애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콧대놓고 앞뒤 분간하지 못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니 한편으론 애처롭기도 했네요. 어린 나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못된 생각을 가진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아이만큼은 인성이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쳐보려고 해요. 날이 아직 풀리진 않았는데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